강원 교사노조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오랜 기간 교사 생활을 해 오셨던 분이시죠.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22대 총선 이제 뭐 시간이 한 달여 정도 지났는데 정말 치열했습니다. 예. 자, 그 중에서도 두 분은 교사 출신 당선인이라서 오늘 서성의 날 더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국회의원이 되신 소감, 또 22대 국회에 임하는 자세 짧게 먼저 인사차 말씀을 해주신다면, 먼저 백승아 당선인은 합당되기 전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상당히 선거 전면에 나서기도 하셨었어요. 자, 이제 원내 부대표를 맡으셨는데 여당과 또 협상까지 맡아야 되는 그런 또 중책입니다. 22대 국회에 임하는 소감 어떠신지요?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된 계기는 서희초 사건과 그 후로 계속해서 이어진 학교 현장의 비극 때문입니다. 저는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무너진 공교육과 교권을 되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첫 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표까지 내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현장 출신으로서 교육 전문성 있는 입법 활동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모두가 괴로운 교육 환경을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더 비장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는 교사가 아니라 이제 정치인의 길로 거듭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뭐 학생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네. 또 스승과 함께 시간을 안 보냈던 사람이 있을까요? 먼저 백승아 당선인께서는요. 네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이 서희초 사건 이전인 2023년 5월 교사노동조합이 개최한 토론회 제목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교권이 추락해서 고통받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고요. 또 심화된 경쟁 교육으로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학부모들은 노후 자금도 포기한 채 사교육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하는데 예. 저는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무엇보다 교권 회복이 먼저다,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활지도가 지금 정성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 생활지도가 지금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나의 이 가르침과 훈육이 정상적인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봐 위축되어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점은 교사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이게 교육이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또 아쉬운 또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하도 우리 아이만 좀 덜 좀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같다. 이런 또 생각이 참 어려운 게 대한민국 교육인데, 그래도 한국 교육 그러면 그래도 인재를 많이 배출해내고 또 외국의 심지어 정상들도 칭찬을 많이 하는데 두 분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국회에는 이제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백승아 당선인께서도 뭐 국회 교육위원회에 배치가 되든 어떻든 간에 교육 관련과 무관할 수는 없을 텐데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국회에서의 활동 네.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모두 교육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고 희망 신청서를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예. 당연하게도 제가 공약한 입법 과제를 해결하는데 전심전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발표한 서희초 특별법, 이게 제 1호 공약이고 제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어요. 서희초 특별법을 위한 토론회를 했고 이거는 이제 총 5개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네. 서희초 특별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하고 학생 분리 제도를 법제화하고 학폭 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요건을, 지금 너무 이 정서적 아동학대가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예. 이 요건을 조금 더 명확화하고 구체화하고 하는 등의 입법 과정을 밟을 예정이고요.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또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예. 또 아울러 속초에서 이제 현장학습
때 아이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이때 교사도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 실습 시에 아동을 좀 안전 매뉴얼을 더 강화해서 아동을 보호하고 또 교사들도 안전한 업무 매뉴얼을 이렇게 다 거쳤다면 이렇게 교사까지 재판을 받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교사도 보호하기 위한 학교 안전법 개정도 추진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직 교사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또 여러 교육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해서 공교육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예. 참 두 분 필요한 그런 정책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신데 정말 이게 적지 않은 또 활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또 공감대도 얻어야 되고 또 사진이라는 순간에 또 워낙 빨리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자, 중요한 건 하여튼 국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많이 내려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과제 중에 하나가 교육개혁인데 먼저 백성아 당선인께서는 10점 만점에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교육 네. 개혁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까요? 2023년에 그 여야 합의로 교권사법이 개정된 것은 잘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선언적 내용에서 좀 그쳐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노조연맹이 얼마 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이 현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해서 70% 이상이 F 학점을 주셨어요. 이거 어디에서 나온 조사 결과인지 좀 여쭤봐도 교사노조 될까요? 연맹이 교사들을 교사노조 상대로 연맹이? 네,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요. 지난해입니까 올해입니까? 올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학교 현장 교사랑 소통하지 않고 현장에 맞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였다. 또 교육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면서 정작 교육에 투자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좀 졸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업은 했는데 좀 아주 치밀하지는 못했던 거 아니냐. 네. 자, 교사 노조에서는 그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백성아 당선인은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도 뭐 현장 교사들을 대변하러 나왔으니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몇 점은 이야기는 하신 거였고. F 학점. 자, 늘봄학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가 책임 온종일 돌봄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늘봄학교가 갑자기 졸속으로 추진되어서 전면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고 정부에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산과 공간과 인력 없이 전면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신청을 받아줘라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가봤는데 교감 선생님 얼굴이 새카매지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뭐 했더니 늘봄 좀 어떻게 해줘봐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지금 입학생이 98%가 되는 아이들이 다 늘봄을 신청했대요. 근데 그 학교는 과밀학급이거든요. 빈 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 다 받아주라고 해서 그 컨설팅 온 장학사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학교 지금 이거 신청 다 받으면 인력비만 이 인건비만 1년에 1억 든다. 돈 예. 있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없이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돌봄을 국가 책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제 이야기고요. 이 저출생 시대에 예.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을 좀 질 높은 돌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돌봄의 질도 낮고 지금 정규 교육 과정을 침범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늘봄학교 예산을 먼저 우선시하다 보니까 어떤 기초학습에 대해서 예산을 배부해서 아이들 보충지도 하던 것들 예산을 빼는 학교도 있고요. 또 기간제 상담 교사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늘봄에 먼저 넣다 보니까 예. 계약을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교실이 부족하니까 1학년 교실을 오후에 빌려서 매트 하나 깔고 돌봄을 하고 있고요. 어떤 학교는 1학년 교실도 제대로 못 빌려서
오늘은 2학년 1반, 내일은 2학년 2반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동하는 지경에도 있습니다. 국가 책임제로 해야 된다. 예. 학교에서 교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그러니까.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질 높은 돌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단 그런데 말이죠. 올해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네, 예. 그렇겠죠. 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네. 백성화 당선인으로부터 좀 구체적으로 네.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치를 하게 된 이제 배경으로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 부분을 또 백 당선인은 이야기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교권이라는 것 과연 어느 기준이라야 교권이 살아있다. 적어도 교권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교권 회복의 의미는 교사가 정상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 이런 권위주의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들의 생활 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제 동기들 2명 사퇴가 아니죠. 제가 이 사직. 선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사직을 했어요. 학교를 그만두시는 경우들도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나면 이제 수사기관에 바로 가야 합니다. 그럼 7, 8시간을 본인이 아동학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평소에 뭐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아니고 증거를 찾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동학대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7, 8시간 하시고 오니까 아이들 앞에 설 자신이 없다. 이러해서 지금 2명이 사직을 한 상태고요. 주변 분이요. 네네. 네. 수업 시간에 이제 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도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대로 학생 분리를 할 수 있고 이런 인력과 공간과 또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아침부터 밤까지 민원 전화가 이어지기도 하고 폭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 기타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수업과 교육 활동으로 인해 부당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참 이게 학교가 미묘한 게 정서적이라는 거는 우리 애는 유독 한마디 학교 선생님이 말 한마디도 걸어주지 않았고 다른 애는 유독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것도 참 구설에 오르는 게 학교 현장이기도 한데 이 아동복지법 지금 네. 정당선님께서 결혼을 해주셨으니까 네. 백당선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조치되고 참 해석상의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2023년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정부와 국회가 선생님들이 거리로 누적 80만 교사들이 나와서 집회를 했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초중등 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를 보지 아니한다. 이런 입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수업활동 중 훈계나 지시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여전히 신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명확화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요. 서희초 특별법이라고 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 서희초 특별법 백성화법인가요? 토론회에서 네 아니죠. 네. 거기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확화하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 앞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일회적 또는 일시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하여 라는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고요. 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단서로 사회 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윤리교육 등을 위한 훈계 행위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완성된 것은 아니고 초안이고요. 여기에 다양한 교육단체 또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법제처의 의견을 듣고 해서 조금 더 온전한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에도 계속 네. 나오는 게 학부모에 대한 대응. 뭐 이제는 교사가 직접이 아니라 네. 뭐 상담 교사가 대응을 한다. 뭐 갖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네네.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학교 현장은 작년에 서희초를 시작으로 호원초, 문여도초, 고용산초 등등등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의 죽음이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서희초 사건으로 학교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고 이런 교권 추락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믿어주세요라는 말로 사건을 이 상황을 갑자기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는 일단 교사의 모든 행위들이 법적으로 법령으로 제한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아동학대 또한 법령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조치는 입법은 해야 한다. 이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학교에 대한 불신, 교사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고 뭔가 학교를 믿지 못하는 문화가 지금 팽배해 있는데 네. 교사랑 학부모를 자꾸만 이 언론이나 어떤 사회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바라보게 만드는데요. 저는 교사와 학부모는 연대하는 동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이지 교사와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협치하고 연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직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 단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이 조금 교사들을 신뢰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선생님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좀 믿어주시고 선생님들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부모님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좀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이 너무 일부 선생님들은 좀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이 선생님들이 적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왔거든요. 제가 새 아이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전 선생님들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하고요. 제가 교사를 할 때도 학부모님들이랑 통화하고 상담을 굉장히 생활화해 왔어요. 서로 신뢰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제가 자존감 프로젝트,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역사교육 어떤 것을 해도 학부모님들이 신뢰해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포 형성을 해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요. 그 전에 법적으로 조치는 취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백탕선님께서는 힘든 학부모에 대한 대응 방법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원 체계를 일원화한다든지 뭔가 공동 대응을 한다든지 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교사 개인이 책임지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폭언, 폭행 이런 것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고소 고발의 위기에 처한다든지 그럴 때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모두 다 함께 공동 대응해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이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이런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되어 왔던 거죠. 네, 사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로 대표되는 이전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의 민낯은 작년부터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권 보호에 대한 이런 논의는 사실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권 4법이 선언적 내용이었지만 개정된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고요. 작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올해는 또 정 단선인님과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됐으니 같이 협치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으로 이렇게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학교 현장에 대한 또 논의 집중적으로 이어가게 될 두 분이 있어서 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2부에서 로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교권 회복과 관련해서 또 학생 인권 조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진보적 교육감 체제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퇴보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조례안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실제로 의회에서 폐지를 의결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의 침해, 교권 침해 이런 관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권, 즉 교사의 교육할 권리에 무력화는 학생 인권 조례보다는 법적 구속력이 훨씬 강한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부터 초래됐습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만들어져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200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되어서 학생 간의 다툼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게 하는 법적 근거가 또 마련이 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특히 2011년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체 학생 체벌이 금지가 됐습니다. 체벌은 당연히 금지가 돼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사에게 가능한 훈육 방법과 권한이 그럼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교육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권한을 부여되는 법안이 일체 후속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결정적으로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2년도 학교폭력 사건의 생기부 기록이 강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남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거의 블루오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학교폭력 사건 생기부 기록 강제된 후로는 우리 아이의 생기부에 가해자로 뭐 이렇게 처벌 이런 어떤 기록이 남는 것을 극도로 우려한 학부모님들이 예. 변호사가 선생님들보다 당연히 법에 대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화 학교를 사법화시키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학폭법 개정입니다. 소송 대전이 된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2013년도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의심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죠. 지금 계속 제가 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예. 있죠. 그와 동시에 아동학대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할 법적 근거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가 17개 교육청 중에 6개 교육청에만 제정되어 있음에도 교권이 추락한 현상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 나타났거든요. 예. 이것은 학폭법, 초중등 교육법, 아동학대법 시행령을 통해 교사가 교육할 권리를 제약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권의 회복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예.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법들을 교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백탄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6개 교육청에만 있다고 네. 하는 이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은 다 네네. 똑같습니까? 조금씩은 다른데 대체적으로 네. 선언적 내용이 많습니다. 그 조례보다는 법이 훨씬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저는 사실 이 학생 인권 조례보다도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으로 선생님들을 지키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교사의 교권을 세움으로 해서 학생 인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수업에 침해를 받아도 예. 교사가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을 회복시켜야 되고요. 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도 교사가 학생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권을 확립해서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줘야 한다. 교권 확립을 통해 학생들을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보다 힘이 센 것이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권 보호 법을 만들자는 입장이고요.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교권 보호 조례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딪혀서 학생 인권 조례만 통과되고 교권 보호 조례는 통과가 안 됐어요. 교권 보호 조례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권 보호 조례보다 훨씬 더 힘이 강력한 교권 보호 법, 서희초 특별법 또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권 침해받는 선생님들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요즘에 이런 현실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게 어릴 때 첫사랑은 교생 선생님이었고 정말 군사부 일체를 외우면서 네. 아버지와 임금님과 선생님을 갖다 네. 서성의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흐르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아이들을 그러니까 고학년을 위주로 많이 맡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교사가 규직이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아이들이랑 되게 소통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덕분인지 아이들이 특히 여학생들은 저희 반 아이들이 나중에 나 선생님 되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선생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그래라. 이런 말이 선뜻 안 나오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폭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법 이런 졸속 입법으로 인해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언제 고소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훈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교사들이 소신을 갖고 지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할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적 미흡함이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는 교육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부 정책은 전문성만 강조할 뿐 전문성 발휘의 필수적인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타율로 이렇게 강제해왔어요. 그러니까 현장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인데 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밑에 이렇게 하수인격으로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사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사에 대한 어떤 매력을 떨어뜨리게 한 원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탕 선생님 지금 네. 그냥 이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네. 지금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직종과의 네. 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교직 내부에서는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세간에서는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볼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월급은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첫 발령 받았을 때보다 지금 시간이 17년이 지났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첫 월급과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신규 교사들이 받는 월급이 거의 몇십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예. 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짧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교권 회복을 위해서 많은 교사분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있었는데 교권 회복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도 정치 기본권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좀 교사가 정치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 기본권이 교직사회에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저나 정성국 당선자님은 최초로 현직 교사가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사표를 내야만 공직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국회나 지방의회에 교사들이 진출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법 과정에 현장 전문가인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져 왔고 어떠한 의견도 표명을 하지 못한 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여 년간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막는 이 악법은 철폐해야 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교사 공무원이 교육 관련 정치 기사에 의견 표명도 못하고 SNS상 좋아요 눌렀다고 불법인 나라는 없습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당 가입도 정치 후원금도 다 불법이지만 사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다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권이 추락하고 잘못된 교육 정책이 공교육을 망치고 있어도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이 대의민주주의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저는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고 있고요. 공교육이 훼손되고 국민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기본권 회복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선입견을 준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교사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알겠습니다. 교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낸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요. 교육의 그런 종교 중립과 마찬가지로 정치 중립도 교사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나 이념을 강요한다면 법적 처벌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회복된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선생님이란 자리가 참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뭘 해보려면 아유 선생님인데 예. 아니 선생님이 그러셔서 되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늘 옥죄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한 두 질문 정도가 남아있는데 참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뭐 따로 떼어놓으면 무한정 또 토론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고요. 바로 사교육 관련된 부분도 두 분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을 텐데 뭐 공교육을 강화한다, 사교육을 좀 최대한 축소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먼저 백탕선인부터 사교육, 그 많은 사교육비, 학원을 가고 학원 선생님은 야단치고 격분해도 학부모들이 말도 한마디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뭐 이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은 한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이제 이 사교육 카르텔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공교육 정상화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배움과 성장이 가능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사들이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돌봄, 방과후 학교, 학교 폭력 모든 업무들이 다 교사들에게 책무가 부과되면서 예. 지금 교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수업과 생활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질 높은 수업을 하려면 수업 연구를 할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교사들이 지금 가르치는 일보다 여러 부수적인 일들에 교육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좀 더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업무량이라든지 또는 행정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뭔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자, 모든 교사들에게 백승아가, 네. 모든 교사들에게 정성국이 국회에서 어떤 약속을,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먼저 백승아 당사님부터요. 네, 먼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50만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쭉 계속 말씀드려 왔듯이 서희초 특별법, 교사 정치 기본권 회복, 국가 책임 온종일 돌봄법, 체험활동 안전법 등 교권과 공교육 회복을 위해서 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고요. 더 이상 교권 추락으로 교사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색깔과 속도로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움의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